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8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오늘 마무리할 터인데요.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혀 끌려나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이 로마 장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알게 되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이제 밤중에 아주 비밀스럽게 이송해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서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를 이제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지도자들과의 어떤 정치적 거래로 이용을 하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 혹시 돈이라도 좀 뜯어내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려 2년 동안 이제 이 총독부에 구금을 해두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이 벨릭스 총독은 그가 저지른 어떤 비리와 또 아주 심한 그 악행한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되어 그곳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의 벨릭스 총독 뒤이어서 임시 총독 대행, 그러니까 총독 대행이 오게 되는데 그가 이름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의 그 고소 제목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소요죄입니다.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 국가의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반역죄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소요죄를 일으킨 범죄자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의 우두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힌 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더럽힌 이 죄목은 결국은 로마에 대한 똑같은 범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말장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베스도 새 총독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말만 있지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절을 봅시다. 자, 25장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베스도가 한 거예요. 그러나 또 베스도가 새로운 그런 총독으로서 그를 고소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좀 또 사기 위해서요.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지금 저들이 저렇게 고소를 하는데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뭐 말씀엔 안 나왔지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무마해서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말한 겁니다. 나는 상고, 나는 로마 황제가 계시는 그 황제 재판관에 난 상고하겠다, 항고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나는 항고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에 해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총독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장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일이 지난 후에 이 갈릴리,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정확히 2세입니다. 아그리빠 왕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실은 버니게는 그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도 굉장히 자주 있었던 때라 그래서 아마 이 아그리빠 왕 2세가 자기 여동생과 함께 그때 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자와 함께 이제 새로 오신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오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그런 국가나 어떤 지역을 이제 속주로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치권은 다 허락을 해주고 딱 두 가지, 세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대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반란 세력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정한 군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를 둬가지고 어떤 행정, 그런 세금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 세력을 막기 위한 그런 군대를 남겨두고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주였던 아그리빠 왕 2세가 이제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가 부임을 하자마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온 자기 여동생 버니게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나도 그의 변론을 듣고 싶다. 나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당장에 이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서 이 아그리빠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아마 이 베스도 총독의 속마음은 자기가 골치 아팠는데 차라리 그냥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문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3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로 그 이튿날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26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해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이제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버니게죠.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그래서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내가 이제 당신 앞에 세워서 이 바울이 이제 죄목이 뭔지 도대체 상소한 내용이 뭔지 좀 이것 좀 제대로 좀 알고 황제께 보내도 뭐 상급 그 법원에 보내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소장도 제대로 없이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공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재판을 세우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자 마지막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4장, 25장, 26장 다음 주부터 또 26장을 할 텐데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입니다. 그 8장에서 거의 장자 3장을 걸쳐서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한 문장에 그냥 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게 될 뻔했는데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어서 재판을 이제 로마 총독부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사실은 24장, 25장, 26장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3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28장 그 사도행전이 어떤 장입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과정을 그 기록한 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 이야기는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역사를 보면은요. 만약에 28장이라면 28년의 역사 가운데 3년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러니까 누가는 장장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가 뭘까요? 물론 이제 이것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뭐 각자 다르지만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그 사회 정치 현장 속에서 들어가 있어서 그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마치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의 한 모습으로 바울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정치적 그 당시의 정치적 중심에서 그 상황의 중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단순히 바울의 재판만을 이야기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총독부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리더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이 두 세력 속에서 바울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구조 속에서 바울이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두고 서로 완력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취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바울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당시의 정치적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과장돼서 굉장히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교회와 정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항상 교회는 세상 중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갖다가 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항상 세상 중심 속에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중심에서 교회는 때로는 피해자가 되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세상 중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 중심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이 의사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